오늘 발제를 해주실 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흥남 원장이십니다. 김흥남 원장님께서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전산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동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하시면서 현재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동안 대한임베디드공학회 회장, 그 다음에 과학기술 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연 어떤 인력 양성과 R&D 정책이 필요한지 먼저 발제를 하시고 그리고 패널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흥남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애트리 김흥남입니다. 오늘 정보과학회 40주년 행사에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돼가지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오늘 발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방안, 특히 소프트웨어 R&D와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그동안의 이 소프트웨어 정책 현황,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어떤 새로운 시각, 소프트웨어의 R&D 전략,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산업, 사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R&D 전략, 그리고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전략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소프트웨어 정책 현황은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주로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을 구축하자라고 되다가 지금은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그리고 전략 소프트웨어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의미는 우리 GS 굿 소프트웨어 인증 마크를 통해 가지고 좋은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기회를 드리자 해서 조달청 우선 구매권을 드린다든가, 또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리 발주도 있고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도 요구사항 정의라든가 뒤에 구현하는 것을 분할 발주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략 소프트웨어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분야가 워낙 넓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다 집중하기보다가 전략적으로 어떤 분야에 키워보자라는 방향으로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 경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정말 창업이 활발하게 되고, 기존 또 소프트웨어 중소 중견기업이 정말 세계의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정말 행복하게 경쟁력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오늘부터 우리 정보과학회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중지를 모아가지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건의만 하고 뒷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부지런히 실현시키기 위해 가지고 힘도 모으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 시대, 빅데이터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으면서 바로 소프트웨어가 어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크 앤더슨이라고 상당히 나이가 많이 좀 들어 보입니다. 넷스케이프 창립자입니다. 20대에 넷스케이프를 만들 때 제가 20년 전에 배울 때는 상당히 젊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드는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다 삼키고 있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그냥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모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듯이 이제는 정보혁명을 거쳐서 스마트혁명을 들어가면서 정말 소프트웨어가 is eating the world. 모든 분야를
다 집어삼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권은희 의원께서도 IT 기업의 1대부터 5대까지가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진영 교수님께서도 정말 모든 것이 이런 소프트웨어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또 최종덕 부사장님께서도 정말 앞으로 삼성이 이 타이젠과 같은 그런 오픈 소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메가 트렌드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타 산업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검색 엔진을 만들던 구글이 아까 이제 그 김진영 교수님 부사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구글 스마트카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산업까지도 진출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국가 인프라 및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 핵심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R&D와 인력 양성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 R&D 전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최 부사장님, 김진영 교수님 다 정말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 창조적인 그러한 파이형 인간 인력을 키워야 된다 했는데, 정말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인력 양성이 제대로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창조적인 파괴수단으로서 앞으로 모든 산업의 이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슈를 해결할 해결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이 제일 밑에 있는 창의기업 및 1인 창의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력을 키우고, 또 그러한 기업이 창의적인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방 방향을 제시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력 측면에서 창의적이고 글로벌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스쿨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정규제도, 정규 소프트웨어 교육제도에서 미흡한 것은 기업들이 아까 이제 최 부사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너무 소프트웨어를 소프트하게 가르치는 것 같다. 소프트웨어는 정말 하드하게, 하드 트레이닝으로 빡시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무르게 가르치다 보니까 대학에서 만들어낸 인력이 과연 이제 기업에 왔을 때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된다는가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이제 중요한 것은 융합 인력으로 필요하다. 융합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도메인도 좀 도메인 날리지도 잘 알고 이러한 소프트웨어 인력도 소프트웨어 기술도 잘 아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그런 소프트웨어 스쿨을 해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나온 학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새롭게 소프트웨어 스쿨에서 소프트웨어를 교육을 시킴으로써 융합 인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2003년도부터 35개 대학에 소프트웨어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2년 매스터 코스하고는 달리 여기서는 3년제 매스터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3년제 매스터 코스에서 2년은 코스웍을 듣습니다. 60학점 따는데 그 60학점 딸 동안에 30학점 2년 동안 30학점을 땄는데 30학점 딸 동안에 15학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코스를 반드시 들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기초 교육을 충실히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학점은 소프트웨어 관련 컴퓨터 비전, AI 다양한 DB, OS 이런 것들을 선택 과목으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3년도에는 1년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배운 그런 아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기초 그리고 전문 지식을 1년 동안 현장에서 인턴을 해서 총 3년 과정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는데, 보통 이제 그 소프트웨어 스쿨에서 한 2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35개 대학이니까 한 7,000명이 됩니다. 벌써 시행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17만 명이 우수한 양질의 소프트웨어 인력이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전에
10만 양병설을 했듯이 중국은 벌써 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워서 미국을 소프트웨어에서 한번 따라잡자 해서 시작한 지 벌써 7만 명을 키웠으니까 뭐 곧 10만 양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늦었지만은 정말 소프트웨어 10만 양병을 착실하게 이러한 고급 인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일찍부터 초중고생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이 정말 소프트웨어를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급 인력으로 현재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좀 다시 재교육을 해서 중급, 고급 인력으로 발전시킬 그런 단기, 중기 소프트웨어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예를 들자면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최고급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조현정 회장님이 하는 IT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비트컴퓨터 이런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단기, 중기 소프트웨어 재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산업체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티프 분석하는 것은 약자를 한번 따봤습니다. S 사회적인 측면, T 기술적인 측면, E 환경적인 측면, P 정책적인 측면, another E가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마지막 P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필요한지 한번 했는데 이거는 시험관계에서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R&D 전략으로 해서 일단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기초 연구, 핵심 R&D, 응용 연구, 마지막으로 그런 결과물들을 상용화시키는 상용화 연구.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보통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R&D입니다. 거기에 조금 이제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인베디드 부분이 핵심 응용과 이걸 상용화하는데 융합 제품으로 바로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분야, 자동차, 선박, 모바일, 가전 이런데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R&D 분야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요즘 또 윤종록 차관님께서 얘기하신 R&D 대신에 IND, Imagination and Development 상상력만 있으면은 구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발점이 Imagination이다, 상상력이다. 그래서 R&D 대신에 IND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R&D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이 IND는 이 구현을 하려면은 기초 연구, 핵심 연구, 상용화 연구 이 모든 분야에서 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Imagination은 어떤 한 개인만 할 게 아니라 크라우드 소싱, 오픈해가지고 다양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를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이 여러 가지 출연연이든 대학이든 모든 사람이 붙어가지고 디벨롭먼트라고 그래갖고 좋게 구현이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면은 그것을 바로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마지막 IND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창조경제 구현과 함께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트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전략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된다. 뿌리 기술. 그 다음에 굵은 줄기가 있어야 된다. 굵은 줄기 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 열매를 엄청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열매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뿌리 기술 같은 대표적인 게 OS 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쪽이 될 거고 줄기 기술 같으면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거고 열매 기술 같으면은 UI UX라든가 앱이라든가 다양한 컨텐츠 이런 거와 관련한 기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한다면은 바로 이 뿌리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은 주력 플랫폼 아까 이제 그 최동덕 부사장께서도 말씀해주신 이제 아이폰 OS 클로즈드 소프트웨어고 안드로이드도 세미 클로즈드
근데 풀 오픈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좀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타이젠과 같은 그러한 오픈 소스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쪽에 모바일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쪽이 바로 뿌리에 해당하는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줄기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요즘 떠오르는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해가지고 사람의 머리로서는 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능, 지식 이런 거를 끄잡아내서 그걸 바로 활용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줄기 기술에 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열매 기술은 UI, UX와 같이, 혹은 또 저희 애트리가 작년에 개발해서 발표했던 한영 영한 자동 통역기 같은 그러한 바로 사람과 접촉을 하고 바로 서비스와 연결되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바로바로 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주로 좀 필요한 것은 앞으로 감성, 실감, 앞으로 세상은 전부 피지컬한 세상에서 사이버 세상으로 바뀌는데, 그러한 사이버 세상에서 정말 피지컬한 세상 못지않게 3D 입체 영상이라든가 촉감, 오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감, 감성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열매 기술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 패널로 오늘 수고하실 분 네 분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건 총장님 오셨습니다. 고건 총장님은 버지니아 대학에서 전산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벨랩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고, 그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계산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쭉 재직하시다가 최근에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역임하셨고, 국가정보추진화위원회 자문위원과 한국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포럼 의장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중앙대 김성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성조 교수님은 텍사스 대학에서 전산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중앙대학교 전산학과 교수로 그동안 쭉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한국정보과학회 24대 회장을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사업에 많이 관여를 하셔서 현재 공학교육인증원 수석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한성대학교의 이민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민석 교수님은 오늘 한성대학교 교수보다는 NHN의 넥스트, NHN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대학교 넥스트의 부학장 자격으로 나오셨습니다. 이민석 부학장님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그동안 팜팜테크의 CTO도 역임하시고, 현재 NHN의 넥스트 대학의 부학장을 지금 맡아서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G전자의 손진호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손진호 연구소장님은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박사를 받으시고, 그동안 LG전자에 근무하시고, 현재 LG전자 기술원에 우리 오늘 주제에 맞는 미래 IT 융합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우리 네 분 패널은 그동안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 20-3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원로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민석 교수님은 또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장을 열자고 NHN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학교에 지금 또 부학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 손진호 소장님은 산업체에서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각 분에게 한 3분씩 드려가지고 오늘 주제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R&D 정책이기 때문에 한 텀에서는 이제 인력 양성에 대해서 한 분씩 들어보고, 그다음 두 번째 텀에서는 R&D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한 17시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건 교수님부터 한 3분 정도씩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력 양성은 대학교도 상당히 책임이 큰데요. 실습을 안 하고 이론만 가르쳤다. 또 디벨롭먼트는 전혀 안 시키고 리서치만 시켰다. 왜 그렇게 됐느냐? 저도 서울대학교 30년 있었지만은 한 20년 동안 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려면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에 있어야 되는데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가 너무 비쌌어요.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려면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건 소스 코드가 있었어요. 소스 코드가 없었어요. 그때 유닉스 같은 거 사달라고 하니까 300만 불 한때 못 사줬어요. 저는. 이제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습을 시켜야 되겠다. 공개 소프트웨어를 쓰는 것이 대안이다. What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빨리 이걸 하느냐, how 문제. 요새 여러분들 플리핑 클래스룸이라고 들어보시나요? 플리핑이라고 것은 이 햄버거를 굽다가 뒤집는 걸 플리핑이라고 해요. 동영상 강의는 집에서 들어라. 학교 와서는 퀘스천 앤 앤서 그리고 실습하자. 그게 영어를 예를 들어서 영어를 플리핑을 하면은 그래머는 집에서 동영상 듣고 와라. 학교 와서는 스피킹, 라이팅 이런 거죠. 공개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전국적으로 가장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동영상 강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컴파일러 이런 동영상 강의를 모든 학교가 쉐어를 하고 각 학교에서는 실습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가 빨리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여기서는. 대신에 뜨고 있는 것이 IT 디파트먼트다. 여기서 IT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사이언스를 강조하는 거고 IT는 기술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IT 디파트먼트는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ACM과 IEEE 같은 데서 조인트 태스크 포스가 나와서 표준 커리큘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두 개를 간단하게 제가 비교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는 이론을 강조하지만 IT는 실습을 강조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리서치를 강조하지만 IT는 디벨롭먼트를 강조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포넌트를 강조하지만 IT는 인티그레이션을 강조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어널리시스를 강조하지만 IT는 신테시스를 강조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학문을 강조하지만 IT는 사회에서의 니드와 유틸리티를 강조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인력하면은 5%만이 리서치하고 95%는 디벨롭먼트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최정덕 부사장님도 여러 분야가 단절돼 있다. 인테그레이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질이 부족하다. 이론만 했지 그걸 실제 시스템 작동 못하다. 이게 다 IT 디파트먼트를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교에 그 5개 대학교만 리서치를 해라. 나머지 95% 대학교는 기술을 가자. 그것이 중국이 가고 있는 거고, 미국도 닷컴 바블 이후에 컴퓨터 사이언스는 계속 인롤먼트가 줄고 있습니다. IT 디파트먼트만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은 산학에 좀 더 긴밀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와 회사가 같이 커리큘럼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크해라. 또 하나는 산업체, 기업체 인력을 대거 대학교에서 좀 수용해서 교육과 연구에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은 총장님 감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집과 학교에서 교육을 분담을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CS 디파트먼트, IT 디파트먼트의 그 차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산학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조 교수님께 인력 양성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고건 교수님도 고백을 하셨지만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인력의 문제는 사실 뭐 대학에 큰 책임이 있죠. 물론 이제 꼭 대학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3월 19일에 그 삼성전자를 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이런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 R&D 인력이 지금 6만 500명이 있고요. 그 중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3만 5,5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60%가 소프트웨어 인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력만 보면 삼성전자가 이미 전자가 아니고 삼성 소프트웨어 회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소프트웨어 인력이 뭐 한 70%까지 이제 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원하는 인재가 없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 뭐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인력 요구도 많고 다양한 인재를 요구를 하는데 결국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이 산업체가 원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못하는 것이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대학 교육들이 수요자의 요구가 고려되지 않고 대동소이한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프트웨어가 창의력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SI 인력도 필요하고, 컨설팅도 필요하고, 또 도구 사용이 굉장히 능한 이런 소프트웨어 실무 전문가도 필요한데, 저희가 대학 커리큘럼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서 한 해 반드시 이제 일정을 끌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공계 인력의 인적 자원의 양적 질적 저하 문제입니다. 물론 프로그램 능력이 저하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저희 나라 초중등 교육에서의 IT 교육이 이제 부실하다는 것이 이제 이미 다 잘 알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냥 소프트웨어 강국 하면 이제 인도, 미국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초중등부터 이미 교육이 IT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벌써 중학교 가면 또 기초적인 C++ 프로그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등학교 가면 벌써 고급 레벨의 프로그램 자바가 당연히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도 컴퓨터를 마치 과학으로 같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중등에서 물리, 화학, 생물 가르치듯이 당연히 컴퓨터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학교마다 다르지만 3시간 내지 5시간을 이미 배우고 있고 기본적인 알고리즘도 배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하고 우리 소프트웨어 인력이 경쟁한다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입시 교육에 파묻혀가지고 컴퓨터 교육이 없는 거죠. 중등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교장 선생님 제장으로 주 2시간 가르칠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학교가 안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한문을 가르친다거나 보건을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저희 나라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수학이 필요 없다, 기초과학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교수님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그런 공학의 인증기구에서도 이제 대학에 기초과학과 수학을 좀 가르치라고 왜 소프트웨어 사람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오늘도 신문에 났지만 또 삼성 얘기인지 죄송하지만 삼성 얘기인데 삼성이 이번에 이 창조 경제를 위해서 한번 이스라엘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 결론이 결국은 이스라엘 경쟁의 기본은 기초과학이 튼튼한 뒷받침에서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모든 분야와 창의적으로 결합해서 혁신을 이루는 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프로그램 잘하는 애들만 가지고는 어떤 창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이 소프트 인력에서도 굉장히 기초과학과 이 수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연구소에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굉장히 실질 조사해보면 전공 이수들도 낮고요. 그 기초과학과 수학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총 학점의 25%를 기초과학 수학으로 나가는 우리나라는 6.7%라고 조사되어 있어요. 6.7%. 그러니까 거의 미국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그 문제는 산업체의 무임승차를 좀 들고 싶습니다. 지금 자꾸 교육을 대학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 대학에서 원하는 인력을 무엇을 양성할지, 그다음에 대학에서 인력한 양성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우리가 산업체에서는요. 뭐 일부 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건 학교와 1대1 대응 관계이지. 뭐 조현정 회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뭐 이런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좀 조사하셔가지고 산업체 견이 인재상이라든가 교과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좀 산업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각 구성원이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체들은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데 제일 문제가 산업체가 대학 인력의 최대 수요자인데 수요자고 수혜자입니다. 근데 지금 무임승차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간단한 뭐 스마트폰을 사든 뭐 TV를 사든 문제가 있으면 그 당장 그 업체에 컴플레인을 합니다. 뭐가 문제다. 근데 우리나라 산업체들은 뭐 포기를 하신 건지 뭐 크게 그 제품에 대해서 불평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불평이지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안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말로 대학 인력을 갖다 쓰고 싶으면 소프트 인력들이 정말로 그 학생들한테 많은 인턴 교육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이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뭘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인턴을 그냥 소모품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미국처럼 제대로 인건비도 주시고 제대로 일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R&D 인력은 10% 미만이고 결국은 디벨로퍼들이 90%인데 결국 대학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소프트웨어가 프로젝트 중심의 설계 중심의 교육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질이 좀 그 조교제들이라든가 이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과 과정이 좀 수립되는 걸 이제 대학에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도 소프트웨어 교육 정상을 위해서는 연구적 위주의 대학 평가가 좀 지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들은 자격증 평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연구에만 매달리고 계시고 그 교육에 투자하는 굉장히 연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좀 그 이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좀 많이 말씀하시지만 구축이 돼서 소프트웨어가 돈 벌게 좀 만들어주시면 저는 좋은 학생들은 몰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의 소프트 인력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서 한 70%까지 될려야 될 형편인데도 소프트 인력은 양질의 소프트 인력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좀 기초가 튼튼하고 또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이 된 그런 인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한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산업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대학에 인풋을 넣어 주시면은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서로 내 탓만 남 탓만 하지 말고 내 탓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역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우리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같으면은 이런 모든 문제가 오히려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민석 교수님이 3분 동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까 김준영 교수님이 소프트웨어를 하드하게 가르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NHNext가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학생을 90명 정도 뽑았습니다. 지원자가 1,100명쯤 됐었고요. 90명 정도로 뽑아갖고 첫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 뽑으면서 가장 놀란 것은 진짜로 소프트웨어를 하고 싶어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발견했고요. 요즘에 이제 초중고에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제 화두가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 얘기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회를 만들자, 입시에다가 그걸 반영하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애들이 재밌게 소프트웨어를 배워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커버그니 뭐 이런 사람들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자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애들이 신나게 소프트웨어를 하고 나중에 회사에서 정말 재밌게 일하고 소프트웨어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한 명 자살한 얘기 보셨어요? 뉴스가 그런 걸 다뤄줘야 됩니다. 환경이 정말 중요하고요. NHN 넥스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현장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그 현장 교육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필요한 툴, 현장에서 필요한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이거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현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현장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뭔가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배우는 환경을 학교에서도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제 저희 NHN의 커리큘럼, NHN 넥스트의 커리큘럼은 우리가 이제 공학인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더스트리에서 만듭니다. 교수들이 안 만들고요, 인더스트리에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툴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이론,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대학보다 더 많이 있고요. 그거를 꼭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가 주장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수가 현장을 알아야 되고요. 일반 대학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수가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구나 교수는요, 자기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애들 가르치는 법을 배운 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고요. 그 문제를 NHN 넥스트가 현장성 교육을 하고, 그 현장성 교육이라는 게 이론을 현장의 예를 가지고 가르치고요. 이론을 가르칠 때 문제를 연수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현장에 가장 근접한 거를 대학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공개 소스입니다. 공개 소스는 현장 그 자체고요. 학생들이 공개 소스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공개 소스 기반, 공개 소스 환경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젝트도 공개 소스로 운영해야지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커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민석 교수님께서 정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에 정말 신나게 몰입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중요하고, 그런 환경은 좀 현장 중심으로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역시 우리 연구원들한테도 현장 중심의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된다 해가 사자성어를 만든 게 현문현답입니다. 현장 속에 문제도 있고 현장 속에 답도 있다. 우리 연구원들이 좀 더 현장으로 가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좀 더 현장으로 간다면은 정말 멋진 소프트웨어 인력이 키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손진호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봤는데 좀 일찍 와서 들어보니까 교수님들하고 다 좋은 얘기들을 다 하셔서 제가 저희 회사와 그리고 좀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부분만 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인재상과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기업 입장에서 아까 무임승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여러 임원들이 소프트웨어는 주로 전문성과 아까 최 부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과 유연성이 꼭 있는 사람을 뽑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기본적인 기반 교육을 잘 갖추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뭐 창업을 하고 딴 데서 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 있는 사람을 사실은 더 요즘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면접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꼭 이 소프트웨어 분야 아까 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수학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도 중요하게 보고 기본적인 포텐셜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큰 우리 대형 소프트웨어 아까 뭐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방대한 뭐 안드로이드 소스나 이런 부분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텐셜이 있는지를 좀 주로 보고요. 그 후에는 사실은 정형화된 칼리지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학교에 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분야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학점 우리 뭐 학점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이수를 하지 않으면 뭐 진급을 하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체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여기서 뭐 쭉 자기의 캐리어 패스를 가서 이 분야의 뭐 연구위원이 되든지 뭐 위원이 되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로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뭐 OS 전문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또 다양한 뭐 분야도 또 이 가로축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테스팅을 하는 사람들, 뭐 코딩을 잘하는 코딩 전문가, 뭐 이런 식의 매트릭스로 복잡하게 엮여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육성을 하는데 구조화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아까 뭐 교수님들도 여러분 뭐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코칭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니저가 있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 기업도 발전을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자공학과를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뭐 어찌됐건 대부분의 프로덕트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대부분 뭐 전자과나 반도체, 뭐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대부분 상당 부분 높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 기업의 현실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렇지만 물론 그 사람들이 여러 개 좋은 경험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높은 매니저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시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저도 소프트웨어를 20년 넘게 개발을 하고 했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니터 2개 필요하고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런 아주 미세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빌드하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리는데 맨날 안 되면 끝판에 와서 소프트웨어로 다 메꾸는 이런 현실이 있고 그리고 뭐 삼성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많은 소프트웨어 한 사람들이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돈 많이 벌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곳곳에 많으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적으로 육성된다고 봅니다. 그게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잘 짜고 그 사람이 육성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대기업에서 나갔을 때도 중소기업에 흘러들어가서 좋은 포지셔닝을 가져서 자기가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순 소장님께서 소프트웨어 인력은 이 전문성과 그러한 또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야 되고 그를 위해서 이 매니저들도 필요하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재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감성적인 분야 이런 데 대한 지속적인 어댑테이션이 필요하고 또 결국은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논리가 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되면은 인력 양성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표로서 R&D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꼭 뭐 3분 하실 필요는 없고 1, 2분 정도 얘기하셔도 되고 건너뛰어도 전혀 관계 없겠습니다. 우리 고 교수님부터 R&D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인재 양성에서도 너무 우리 대학교가 지난 30년 동안 이론만 집중했다. 실험 실습이 부족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도 이 가장 중요한 게 평가가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론하는 사람과 익스페리먼털리스트 두 분야의 평가 잣대가 달라야 된다. 왜? 익스페리먼털리스트는 페이퍼스가 이론가보다 훨씬 적어요. 5분의 1, 10분의 1입니다. 또 페이퍼 대신에 아티팩트, 소프트웨어 가지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유닉스 만든 사람은 페이퍼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익스페리먼털리스트는 저널보다는 컨퍼런스가 더 중요합니다. 왜? 현장에 모여가지고 데모를 봐야 되거든요. 저널 해가지고 그걸 못 봅니다. 등등 해서 그 평가 잣대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은 SCI 그 논문 수, 그 소위 저는 종량제라고 부릅니다. 종량제. 제가 최근에 권호원 박사라고 저 삼성에 가 있는데 그 친구를 박사를 주고 나서 그 친구가 일본의 동경대학교 가서 2년이 있었어요. 너 가서 뭐 했냐 하니까 첫날 가니까 로봇 주고 리눅스 주던데요. 그리고 로봇 리눅스 가지고 저 지몸기라고 하던데요. 그걸 끝이야? 2년 동안 그걸 끝이에요. 우리 서울대학교는 완전 달라요. 서울대학교는 포스닥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년 후에 너 매년 SCI 논문 2표치야? No other question asked. 두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일본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많은 논문 썼어요. 우리나라는 논문의 효용성, 사회 디맨드, 사회에서 유틸리티에 대해서 아무도 논문 수. 근데 문제는 모든 석박사 학생이 거기에 목매달고 있고 왜? 그걸 해야 학을 주니까. 그걸 해야 취직이 되니까. 모든 교수가 그걸 해야 승진이 되니까. 논문 수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저도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벌써 박사과정 들어오면 리눅스 안 해요. 왜? 이론하는 애들은 1년에 5편씩 쓰는데 이거 하면 5년에 한 편 쓰거든요. 그게 지금 망치고 있다. 제가 버클리 대학교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랜디 카스 그 학과장을 한 10년 전에 와서 이걸 물어봤어요. 어떡하냐 너희 나라. 자율에 맡긴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자율. 데이터베이스도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너희들끼리 정하라 해 룰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도 익스페리먼털리스트가 있고 시어리스트가 있으면 자율은 단지 너희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수들을 평가하겠다는 것을 웹에다가 공개를 하라 이게. 왜 못 맡깁니까? 우리 그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서 왜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안 하냐고 그래요. 누구 사람 잡으려고 그래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우리 한 번 와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당신 대학교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그거 업적 평가에 쳐주냐? 교수 승진 정년 보장에 다 쳐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벨랩에 있을 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슈퍼바이저가 듣고 나서 퍼블리시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퍼블리시 해봐야 10줄밖에 안 된다. 그래도 저 회사 내 문서학합에다 퍼블리시 하려고 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 회사 내 테크니컬 리포트나 메모랜덤 퍼블리시 하면은 시리얼 남발줘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발전이 되고 특허가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모아져서 회사가 큰 돈을 벌었을 때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수출의 95%를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가 하는 거예요. 자동차, TV 다 그래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그저 실리콘밸리에 인텔 뮤지엄을 가봤더니 386, 486, 586 명예전당 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뺑 눌러서 386 개발한 사람들, 엔지니어 이 사람들 10명, 20명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의 95%를 엔지니어가 사이언티스트가 했으면은 적어도 그 유명한 엔지니어들 수많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가서 존경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그게 더해요. 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들어내는 건 텐지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그럼 말해봐 뭐야? 아 그래? 에이 그거 내가 가는 맥주 한잔 마셔. 쓱 가서 이제 만들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오면은 크게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수출 계속 그 다 공들이가 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돈 번 사람들은 전부 파이낸스 한 사람만 돈 벌었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를 제대로 좀 기강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R&D가 좀 더 이제 시오리티컬한 것보다는 익스페리멘트한 그런 상황에 맞게끔 또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바뀌고 마지막으로 정말 무형자산 IP에 대해서 같이 존중을 제대로 받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승조 교수님께서. 네, 우리 좌장께서 굉장히 시간에 지금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특징은 아시겠지만 승자 독시형이잖아요. 그리고 또 고비형 고위험이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 애플 해주면 강력한 독자 기술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를 보면 미국도 이미 20년 전에 국방성이라든가 에너지성이라든가 나사, 달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흩어졌던 그 IT나 소프트웨어 그 R&D 기능을 이제 범정부 차원에 이미 모아가지고 이제 이 큰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이제 고위험, 소위 돌파형 이런 혁신 기술은 이제 정부가 이제 리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도 이제 그 소위 IKT 2020 해가지고 이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서 이제 그런 이 고위험 돌파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제 어떤 목적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의 도전 기술은 주로 고위험의 미래 기술을 이제 위한 저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보면 지금 저희 나라가 그 작년에 16조가 R&D를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 1조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왔는데요. 그럼 비율이 한 6.2% 정도 되거든요. 이건 엄청난 2년 전에 비하면 2배가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늘었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또 미국에 비하면 또 얼마 안 됩니다. 미국은 이미 한 28.5%가 소프트웨어, R&D의 28.5%가 이제 소프트웨어 투자에 들어가고 있고요. EU도 그보다는 낮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그 직영부, 교가부, 문화부, 방사청 막 쪼개져가지고 산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는 거는 이제 누가 중복 투자하느냐, 누가 한 것도 하는 거 없어? 이런 정도만 체크하고 있지, 그 서로 적극적인 연결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는 고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보면 소규모의 산발적인 투자가 있으니까 R&D 파급력도 미흡하고요.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니까 또 종합적인 R&D 비전도 없고, 또 문제가 뭐냐면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해요. 또 1년 내, 2년 내. 공무원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있을 때 뭘 내놔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혁신성의 창의성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럼 산업체는 또 R&D를 잘하고 있느냐?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의 그 IT 서비스 업계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데는 삼성 SDS입니다. 이게 이제 100대 기업에 한 47등 정도 하고 있고요. LG CNS가 한 50 몇 등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R&D를 보면 참 창피해요. 그 SDS가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한 1,000억 정도 하고 있고, 또 LG CNS는 그보다 낮게 한 7, 8배 하고 있는데, MS가 거의 82억 불을 1년에 투자한다고 그래요. 82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하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산업체, 그리고 IBM 보면 또 굉장히 또 어떤 메가 트렌드를 자기들이 창출해내죠. 스마트 트렌드 같은 어떤 큰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정말 도전형 과제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어떤 자생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민간 차원에서.
국가도 안 되고 산업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창조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우리가 옛날에 TDX라든가 뭐 CDMA 이런 어떤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시피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좀 어떤 이 중장기 국제 큰 프로젝트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에트리 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현무현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트리는 좀 더 그 도전형의 창조형의 좀 큰 과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승주 교수님께서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메가 프로젝트 같은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과거의 TDX, CDMA 같은 그런 메가 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에서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정부의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산발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끼리의 프로젝트들끼리의 이제 연계도 필요한데 이제는 미래부가 바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책임지게끔 되어 있고 앞으로 미래부에서 정말 그런 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다음 우리 이 교수님. 예, 정부가 투자하는 R&D를 이제 두 개로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뭐 아주 미래 기술, 창의적인 기술 이거랑 그다음에 뭐 단기간에 먹거리를 만드는 이거는 확실히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미래 기술을 만들어야 될 정부 출연 연구소가 민간이랑 경쟁을 하는 이런 사태가 진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대학이나 그런 연구소는 정말로 미래 기술을 오픈 소스로 개발해서 누구나 나중에 다 활용할 수 있게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뭐 NHN 넥스트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정부 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부 과제 평가를 하러 갑니다. 몇십억짜리인데 몇십 분 만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자들은 현장에 들어와서야 제안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 보면은 그 분야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또 평가를 합니다. 그 상황을 제안을 한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걸 들고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평가에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안 되는 결과가 묻혀지고 하는 겁니다. 특히 R&D의 D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갑입니다. 시장이 수용하지 않는 개발은 필요가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제안에 수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 R&D 예산의 반을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라도 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뭐 모든 R&D가 형식적으로 가죠. 그리고 R&D 예산이 인력 양성 예산이랑 구분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R&D 예산이 인력 양성 예산이랑 섞여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전부 R&D 예산 같지가 않고 뭔가 일자리 창출 예산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좀 구분해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R&D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를 구분을 잘하고 또 기업과 출연연, 대학 간의 역할 분담이 확실시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평가 시스템도 따라가야 되지 않냐 생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R&D 중에서는 D는 다른 평가보다도 정말 시장이 평가하는 그 요소가 제일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방법도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R&D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그 기업에서 생각하는 R&D 정책하고 그 다음에 정부와 학교에서 생각하는 정책, 소프트웨어 R&D 정책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서 항상 맨 뒤에 하면 앞서 다 얘기를 하셔서 그거 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기업은 그 신입 위주로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경력자도 많이 뽑지만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신입 위주로 많이 뽑아서 육성시키고 그 사람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 수 있는 식의 그런 건전한 그 육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정책이. 그 다음에 정부와 그 학교와의 관계에서 보면요. 저 여러 가지 면접을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대학교 대학원생들에 대한 그 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전공 필수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많은데 전공 필수를 많이 그걸 걸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양에 많이 지금 무게 중심 축이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가 굉장히 제가 면접을 보면서 놀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교수님들 계시죠. 저희 때 배웠을 때의 그런 학점에 대한 전공 필수에 대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그런 부분과 지금 느끼는 그런 그 학과 과정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10년 전에와 지금과를 딱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올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그 아까 앱을 많이 강조하시는 교수님들 많으셨는데 앱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창업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창업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와 못지않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시장의 논리고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부분에 사람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 10억, 20억 개씩 매년 팔리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다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아주 작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뭉쳐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단위 소프트웨어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시켜보면 굉장히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학교에 대한 정책을 그런 규모가 큰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교육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옵니다. 예. 제가 참 시간에 좀 일어선 이유는 우리 인력 양성에서 참 중요한 게 그 세컨더리 스쿨의 교육입니다. 제가 일어선 이유는 제가 IPF의 TC3 인포메이션 에듀케이션의 한국 대표입니다. 그런데 원래 박찬모 교수님 하시다가 그 양반은 요즘 안 하시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었어. 이 늙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비참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등부,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 철학이 없습니다. 정보 교육이. 이거 아무도 할 사람 없습니다. 제발 저것 늙은 놈 시키지 말고 우리 젊은 사람 나오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불만은 제가 나오는 패널리스트 중에서 고등학생이 있어야죠. 왜 다 대학 교수하고 연구소에서 나옵니까? 진짜로 고등학교의 현실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사도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세컨더리 스쿨에 인포메이션 에듀케이션이 뭐라는 걸 해야 될 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성주 교수님이 한 말씀을 한마디만 더 첨언한다면, 저는 딴 데는 모르지만 경기도에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정보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재작년에 시작한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에는 프로그램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못하느냐? 저 얘기 같습니다. 저 많은 제자 중에 여자 제자들이 고등학교에 정보센터를 갔다가 교장 선생님 전공은 없을 거예요.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이 수학 선생으로 변했어요. 이게 오늘날에 한국의 경기도는 제가 아니까 경기도의 고등학교의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또 미디어 데일리라는 신문에
봤더니 미래부가 이제 고등학교에 프로그램 시켜야 되겠다 했으니까 어떤 그 미래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 C++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학생들이 맞기 쉬운 프로그램 랭귀지를 개발하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정말 그 참 어떤 공무원이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너무너무 모르는 얘기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몇 학교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컴퓨터를 쓰느냐만 강의합니다. 쓰느냐만 가르치고 대부분의 전산과 나온 여자 교사들은 전부 다 전산실 시다발입니다. 이런 현실을 과시하시고 내가 그래서 케이스 가서 제가 얘기를 하지만 케이스 했었어요. 근데 그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솔직한 말씀으로 한국에서 그 뭐 우리 학부를 대표해서 보고 쓰고 하는 것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등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특히 정보과학회에서도 우리 한국정보과학회가 IPF의 DC3의 한국의 카운트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교육 좋습니다. 뭐 대학 교육 고문 교수님이 신랄하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일이 뭐냐면 북한은 중학교 1학년부터 프로그램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만한 핵하는 길을 냈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중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참 오늘 현실이고요. 우리나라에 핵하에 대적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학생들부터 C++ 프로그램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사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는 학원을 다 없애는 통에 저 학원에 정보 올림피아드는 C++ 모르는 놈들이 와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국제대회 가서 10대 15등 할 수밖에 없는 거. 예, 미안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어날 때 예. 고교 교사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대 교수님도 모시려고 했는데 못 모셨습니다. 막 교대 교수님 모셨으면 제가 기대를 그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교육 문제가 그런 대리라고 위해서 했는데 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예, 플로아에서 정말 원로 김하진 교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고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후배들이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이제 새로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는 다 해결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정말 우리가 프라이어리티 넘버 1, 2, 3 세 가지만이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이제 실천을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은 이번에는 기필코 정말 소프트웨어 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이 패널에 참석해 주신 네 분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중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잘살리신 김은남 원장님께서 아주 목표 시간을 잘 맞추셨습니다. 우리 5분 패널 이렇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